예,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예,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상은, 이제 사회에 갓 취직한 청년과 그 청년의 부모님, 특히 아버님과의 관련된 얘기인데, 뭐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젊은 청년들, 특히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는 청년들과 부모님과의 관계인데, 가끔 그 첫 취직을 하고 급여를 부모님께 첫 월급을 부모님께 드리거나 뭐 옷을 사드리거나 아니면 용돈을 드리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통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은 자기가 집을 살 때 5년 내지 10년, 짧으면 5년, 아니면 좀 보통이면 10년, 길면 15년 정도의 돈을 모아서 그걸로 100% 집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돈에다가 대출을 끼고, 대출을 뭐 50% 또는 40%, 30%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을 보통 언제까지 갚냐? 좋은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는 재직 중에 다 갚기도 하지만 퇴직금으로 나머지를 갚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보통 가끔 어른들 중에서, 그러니까 청년의 부모님 중에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고 몇 년 지나서 같이 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돈 좀 보태달라. 돈 좀 보태서 집을 새로 짓자. 아니면 너 그냥 아빠가 집을 구할 테니 같이 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그 청년들에게 한번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절대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절대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는 건의사항을 드릴게요. 절대 직장을 처음 구하면 어떻게든 자기 돈을 모아서 나가서 독립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부모님이랑 같이 살게 되면 두 가구 1주택이 됩니다. 부모님이랑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통화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인구 감소보다 통화량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화폐는 추세적으로 그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요. 실질적으로 돈은 우리가 해외에서 수출을 통해서 벌어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 식으로 해서 통화를 늘리는데, 국가는 항상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을 늘리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그냥 돈을 찍어내서 뿌려서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물론 기본적으로 그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 미국이란 나라의 국가의 창의적인 어떤 기업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 창의적인 기업들에게 돈을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그 기업이 커가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통화량 증가예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든 자산이든 모든 상품이든 버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커지고 동시에 인건비를 올려주면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네 돈을 좀 보태라. 보태서 넓은 집을 짓고 같이 살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독립을 해야 여러분의 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은 보통 10년 정도 상승하면 7년 정도 하락합니다. 이게 거의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17년, 아니 20년이 지나고 나면 3, 4년 정도는 가격을 평균적으로 올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부동산은,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추세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안 사는 곳에 부동산이 오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사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이 운영하는 것도 통화량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부동산은 오를 수가 없습니다. 통화량이 아무리 늘어도 사람이 그것을 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은 통화량은 영원히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태생적으로 돈의 양은,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벌거나 수출을 통해서 벌지만 국가는 돈이 필요하면 그냥 찍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부채 비율이 50%라고 한번 해보죠. 50%의 부채가 왜 생겼을까요? 국가 부채가. 국가는 기본적으로 균형재정이라고 그래서 세금이 들어오면 들어온 세금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국가들은 지금 없어요. 예전에는 균형재정이 가능했습니다. 빚을 많이 안 지고 들어오는 세금으로 들어오는 세금만큼 지출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여기저기서 쓰려고 돈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국가 자체도 돈을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디서 만드냐고요?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찍어내고, 그게 국채인 겁니다. 국채라는 한 장짜리를 덧내주고 중앙은행에 그냥 국채를 찍어서 돈을 갖고 와서 시중에 뿌리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먼저 그 돈을 받냐? 금융기관이거나 아니면 재정정책을 할 경우에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죠? 돈을 저축 안 해요. 써버려야 되니까. 왜?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급급하기 때문에 써버리고 납니다. 그러면 결국엔 그 돈은 누구한테 모이냐면 그 기업의 오너 같은 사람이라던가 최종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자산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상품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지금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산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상품 인플레이션인데, 중앙은행은 자산 인플레이션을 나쁜 걸로 보지 않고 좋은 걸로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품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올려서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이전에 자산 인플레이션이 먼저 보통 일어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그걸 바라보고 인플레이션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거나 오히려 더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상품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그때 되면은 금리를 올려서 상품 가격의 인상을 하락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은 추세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오르면 7년 정도 하락하고 휴지기를 거친 후에 다시 또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승이 멈출 수도 있어요. 하락하거나. 그것이 인구 감소이기도 하고 고령화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인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일본도 예외인 상황이 3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일본의 단카이 세대가 거의 죽고 인구가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줄었는데 단카이 세대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바닥을 보이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동산 매수자들은 일본의 자국민이 아니고 외국인일 확률도 높습니다. 환율이 너무 튀었고 엔화의 가치가 너무 하락했기 때문에 너무나 싸다고 느껴서 들어오는 외부의 자금들이 있는 겁니다. 그 돈은 뭐죠?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버는 돈이기도 하지만 찍어내는 돈의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미국에서 IMF가 아니라 리먼 브로더스 이후에 또한 이번 코로나 때 얼마나 찍어낸 줄 아세요? 9조 달러 가까이 찍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천조예요, 9천조.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화폐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조를 찍어내면 그거의 보통 9배의 승수 효과를 나타냅니다. 무슨 얘기냐?
100조를 찍어내면 그 돈이 은행에 들어가서 90조는 다시 대출되고 또 90조가 들어갔다가 80조가 대출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00조를 찍어내면 거의 9배가 되는 돈이 늘어난 것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만약에 어른들이 젊은 청년에게 들어와서 같이 살자 또는 내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네 돈 좀 빌리자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그 자녀, 그 청년의 미래는 정말 암울해지는 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은 추세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가 인구가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통화량 증가가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부모님 말을 듣고 부모님 집 짓는데 만약에 자기가 3년 모았던 돈, 5년 모았던 돈을 들여서 집을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청년들은 집을 살려고 할 때 3년 정도, 5년 정도 모은 돈 또는 10년 정도 모은 돈, 15년 정도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만약에 부모님께 그 돈을 부모님 집 짓는데 도와주거나 아니면 같이 살 집을 짓는데 투자하고 나면 여러분은 영원히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이 유명한 스포츠 스타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기업에 다니거나 그냥 직장인이라면 여러분은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 웃기는 건 여러분이 10년, 20년 집을 못 사고 그 돈을 다 부모님께 부모님께 드렸다 치고 나중에 집을 사기 위해 모았다 칩시다. 여러분은 아무리 모아도 자산 가격의 상승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 산다고 치자고요. 원룸 하나 얻어서 평생 대기업에 다녔는데 원룸 하나도 없이 그냥 살다가 죽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의미가 될까요? 또 하나, 이런 일 때문에 부모님도 특히 회사에 취직한 자녀들의 돈을 갖고 부모님 집을 짓거나 왜 이런 일을 하냐면 보통 인간은 태어나서 살 때 집을 2번 구매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이라는 것은 보통 건축하고 30년 정도 지나면 노후화가 됩니다. 때로는 50년 정도 버티면 정말 그때는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40세 정도의 집을 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40세 때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40년 정도 지나면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부식을 새로 지어야 돼요. 그럼 보통 나이가 몇이죠? 예, 80이에요. 잘해도. 그때까지 사시면 그때 그 전에 죽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90이나 100 정도 살 때까지 사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을 한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집은 생애에 가장 비싼 상품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 가진 전 재산을 다 집어넣고 거기에 대출까지 받아갖고 집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갚고 났는데 또 갈아타려면 또 돈이 들어가요. 그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모을 수 있죠? 5억이요? 10억이요? 무슨 얘기냐? 평생 여러분은 잘해야 집 한 채와 자녀들 대학 보낸 거 그리고 말년에 죽기 전에 조금씩 아껴 쓰는 퇴직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간에 여러분이 5년, 10년 동안 모았던 돈을 부모님 집 짓는데 드린다? 물론 착한 자녀로서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태어나갖고 그런 삶을 살다 가면 평생 일만 하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지만 부모님이지만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고 그렇게 살다 가는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슬플 겁니다. 왜? 평생 내가 뭔가를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거든요. 집 한 채도 남는 게 없는 상태가 돼요. 직장인들이 제일 슬픈 게, 열심히 살았어. 근데 돌아보니 집 한 채 달랑 남고 애들 교육시킨 거밖에 없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집 한 채도 없고 그나마 애들 교육시킨 것밖에 없는 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막아야 됩니다. 젊은 청년들은 자기가 취직하면 첫째,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15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철저하게 모아서 그 돈에다 대출을 받아서 꼭 핵심지로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물론 핵심지로 들어오면 여러분이 산 부동산 가격이 나중에 팔 때는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는 그 소득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왜? 양도소득세로 일정 부분 뺏어갈 겁니다. 그래도 수익이 남으니까 좋겠죠. 하지만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또 하나 지방에 잘 올라가지 않는, 잘 상승하지 않고 샀는데 결국엔 영원히 못 팔 집도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 본인이 거기서 평생 살 거란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물론 이것이 그 매몰 비용으로 날아가는 거기는 하겠지만 평생을 내가 거기서 살았다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 몸을 편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것도 굳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비싸게 팔 수는 없겠죠. 그게 시골에 있는 집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는 그 이후에 남겨진 집들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비싼 집을 사서 진짜 비싸게 팔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세는 더 많이 내야 될 것이고요. 이득은 되겠지만 그 이득 중에 일부는 분명히 국가가 챙겨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내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부모님이 생활비 좀 돼. 물론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활비까지는 좋아요. 용돈까지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취직을 하면 반드시 5년도 좋고요. 10년도 좋고요. 15년도 좋고 모아서 당신이 살 집을 먼저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걸 놓치잖아요. 영원히 집을 못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정년까지 다 다니고 난 후에 돈이 없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사셔도 돼요. 바닷가 근처에 지금 많이 없어진 빈집을 하나 구해서 수리해서 살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당신 혼자 움직이는 거라 그러면 큰 무리가 없겠지만 가족이 있다 그러면 일단 부인이 반대할 것이고요. 자녀들과도 의견 출업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직장을 다니는 그 순간부터 혹시나 부모님이 같이 살자 혹은 너 돈 좀 있으면 나 집 짓는데 좀 보태달라 할 때 야멸차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기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신의 재산을 지키고 당신의 집을 구할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왜냐? 여러분도 60이든 65세든 퇴직하고 난 후에는 죽기 전까지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사야 될 시기를 놓쳐버리면 올라간 가격 때문에 당신은 원하는 곳에서 영원 집을 못 살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부모님도 또한 자녀들한테 취직하고 나면 그 자녀들의 재산을 당신이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번의 주택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어르신들도 집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녀들을 영원히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은 자녀들이 취직했을 때 그들의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자녀들의 모아놓은 돈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녀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시초가 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질 않았어요. 오히려 적었죠. 그래서 한 집안에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 사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집이 별로 없고요. 그렇게 살았을 때 가격을 어느 누구도 그 비싼 가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은 노동의
소득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